이번 시간에는 과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그러면 6개의 단계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종래는 3단계로 그냥 조사, 그리고 치료 뭐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인테이크, 접수 단계에서 접수, 조사, 사정, 그리고 목표 설정 및 계약, 그리고 개입, 종료, 이렇게 6개 단계로 교재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4번째 단계는 사정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개입에다 포함시키는 교집합 부분이기 때문에 4번째 단계를 넣는 학자들도 있고 넣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하나 큰 틀만 보고 세부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인테이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접수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만약에 관계를, 자, 자세히 적죠.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합니다. 문제를 확인했던 결과 해당 기관의 영역의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관련 있는 기관에 소개를 해주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의뢰라고 합니다. 관련 기관에 소개를 해주는 것을 의뢰라고 하고, 문제를 확인했던 결과 우리의 영역이라면, 본 기관의 영역이라면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구조와 본 상담의 본질은 뭐고, 목적은 뭐고, 그리고 절차는 어떤 절차, 방법은 어떤 방법,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지만, 문제 확인의 결과 해당 문제가 아니라면 관련 있는 기관에 소개를 해준 의뢰의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조사, 이게 스터디라고 하는데, 이건 자료 수집이지요. 자료 수집의 과정을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그에 비해서 사정,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와는 달리 진단뿐만 아니라, 종래는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점만을 찾아내는 것을 진단이에요. 진단뿐만 아니라 강점, 자원, 가능성까지도 파악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이 사정이 되겠습니다. 종래는 아세스먼트라는 사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디아그노시스에서 진단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거기에는 문제점만을 찾아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면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문제점도 찾지만 어떤 치료의 대상이 무엇인가도 확인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원이나 또는 강점이나 또는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아세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세부적인 내용을 또 구분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정 결과의 명료화와 이를 통해서 개입 전략의 구체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 결과, 문제점은 이거고
강점은 이거고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개입 전략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개입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라는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종래 어떤 치료. 종래는 치료라고 그랬죠. 그러나 치료도 하면서 이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조의 비중을 더 높여서 부르는 것을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와 또 동시에 원조 과정을 넣는 것을 이렇게 개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종료는 평가. 피드백. 뭐 이런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제에서는 이렇게 8개 단계가 있는데, 인테이크, 다음에 조사, 사정, 그리고 목표 설정 및 계약 설정, 그리고 개입, 그리고 종료. 이렇게 6개 단계로 교재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인테이크, 접수를 집어넣습니다. 접수. 자, 접수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기관에 찾아왔을 때 사회복지사가 그의 문제를 확인하여 기관의 정책이나 서비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초기 과정이다. 거기에 주요 활동을 보시면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그리고 원조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아니면 만남, 문제 확인, 그 결과 번호는 5번으로 있지만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면 해당 기관에 소개를 하는 의뢰. 그래서 번호는 5번이지만은 2번 뒤에 문제 확인 다음에 관계를 형성하든 의뢰를 하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관계 형성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다음에 조사입니다. 스터디.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라고 하는데, 사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단계를 조사라고 합니다. 물론 이 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원으로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뭐니 해도 클라이언트 본인일 겁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본인이 아닌 것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클라이언트 이 위의 것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면 미리 클라이언트에게 양해를 받거나 이해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두 번째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정. 사정은 종래는 진단, 디아그노시스라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사정이라고 합니다. 진단과 사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에서는 문제점을 찾아냄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접근하는 건데,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입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문제점이나 치료 대상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자원이나 또는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또 클라이언트 본인 내면적 측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그래서 개입 전략을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정이란 조사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 종합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여 이것을 개입을 위한 계획으로 연결시키는 개입 전략 수립 단계를 사정이라고 합니다. 사정. 그래서 진단과 사정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진단과 사정 구별해 주시면 되는데, 전통적 의료 모델 입장에서는 어쩌면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그런 전통적인 의료 모델에서는 진단이라고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을 같이 평가해서 뭐 어떤 개발 성장을 돕는 데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진단이란 말 대신에 사정이란 말을 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번의 차이점. 진단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측면만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이제는 환경적 측면도 같이 그래서 변화의 대상을 클라이언트만 국한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변화는 당연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적 측면의 변화까지를 같이 도모하는 것은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 모델과는 달리 클라이언트를 치료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성장 가능성의 존재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또 클라이언트를 병적, 부정적 측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 해결력을 가진 능동적 존재로 본다는 것도 보시고, 또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세스먼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별도로 이 아세스먼트를 꼭 여러분들이 같이 진단뿐만 아니라 강점 자원 가능성 확인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강점 자원, 또 그런가 하면 내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적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하고 그 부분까지의 변화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이것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정의 특징을 보겠어요. 사정은 사례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결 시점까지, 사례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 동안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때마다 정보를 수용하고 분석 종합하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또 사정은 전체 과정에서 진단에서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이끌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만은, 사정에서는 전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 줄쳐놓으시면 되겠고,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규명하고 문제를 발견하며 이의 의미와 패턴을 설명해준다. 말이 좀 어려우면 거기다 적어주시고, 또 그러면 사정도 상황에 따른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고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정에는 사정 전개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사정 전개 과정. 또 사정은 현 시점의 수평적 탐색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포럼 투 기간의 경과라는 수직적 탐색도 모두 중요시한다. 또 사정은 개별적이다. 사정은 개인과 환경이라는 이중 초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사정의 대상이 나와 있군요. 사정의 대상. 사정의 대상은 여기 나오는 사정의 대상. 사정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점, 자원, 가능성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고,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고,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적, 제도적 변화까지, 환경적, 제도적 변화까지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정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치료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장 가능성의 존재, 성장 가능성의 존재를 하고, 또 그러면 이 사정에서는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세스먼트가 되겠어요. 사정의 대상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또는 클라이언트 문제, 또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또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모두 사정 대상으로 합니다. 당연히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당연 대상이고, 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가족도 역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강점. 이것이 진단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네 번째 나와 있군요. 개인에 대한 사정. 개인에 대한 사정에서 클라이언트 사정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 체계가 규명되고 문제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 그러면서 5번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밑에도 두째 줄이죠.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활용하는 데 관심이 높은데, 이는 전통적 사회사업과는 달리 초점을 문제와 병리에서 인간과 환경이 가진 강점, 자원, 잠재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대한 사정이 더 강조되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정, 가족의 의사소통, 또 가족의 구조, 또 그러면, 가족의 구조, 또 뭐 등등등. 어떤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사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족에 대한 사정 보시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에는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 가족 성원들의 모든 행동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다. 뭐 다 읽어보시고 거기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송신자, 수신자가 명확하게 송신하고 수신하는 의사소통의 명확성, 또 의사소통의 일치성, I 메시지라고는 나 전달법, 이런 것은 순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회피, 애매한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불일치, 유 메시지, 너 전달법, 또 이중구종 메시지, 또는 이장이나 신비화라 이런 단어들을 가면 이것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화합이라는 어떤 가족체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거 구별해 주시고. 다음에 가족구조에 대한 사정. 가족구조에 대한 사정 나와 있죠. 가족구조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조직과 상호작용 패턴을 가족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족체계.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 가족 사정에서는 가족 성원들 간의 관계를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는 가족을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구분하며 가족체계 내 미묘한 하위체계를 구분해준다. 그래서 미묘한 가족체계 내의 하위체계로 부부 하위체계, 그죠? 부부 하위체계, 형제자매 하위체계, 또 부모-자식, 부모-자녀 하위체계 등등등 이런 하위체계가 쭉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구별해주는 그런 것,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별해주는 경계를 가지고 그 경계 안에는 이런 하위체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규범. 가족규범이란 첫째 줄, 둘째 줄 보셔야 되겠죠. 가족규범이란 가족 집단 내 무엇이 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가를 구체화하는 규칙을 가족규범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구체하는 규칙을 가족규범이라고 한다. 다음에 가족 역할, 개별적으로 규정된 행동 패턴, 가족의 기대와 규범에 의해 강화되는 개별적으로 규정된 가족의 행동 패턴을 가족 역할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 가족체계가 요구하는 압력, 즉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이런 행동,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행동 패턴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것을 가족 역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권력의 균형. 가족 내 권력은 한 성원의 힘이 다른 성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바로 한 가족의 성원, 한 성원의 능력으로 다른 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바로 권력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세대 간 양상, 부모의 성장 배경이나 조부모나 부모의 초기 환경 등이 미친 영향 등을 세대 간 양상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정,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정에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클라이언트 개인 또는 개인의 문제, 또 클라이언트 개인의 강점, 장점, 자원, 가능성, 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이끌어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끄는 문제만 클라이언트만 가지고는 볼 수 없고 클라이언트의 가장 지근거리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가족, 그래서 가족의 의사소통과 가족 구조로 가족 규범이나 가족 체계나 가족 역할이나 권력의 균형이나 또는 세대 간 양상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정도구입니다. 사정도구. 가족 사정을 이끌어가는데 가족 사정. 가족 사정의 대상으로서는 가족 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구조, 이렇게 두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구조. 가족구조에는, 가족사정에서 가족구조에는 가족체계, 또 가족주법, 가족역할, 그렇죠? 가족역할, 또 권력의 균형, 다른 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성원의 힘이나 능력을 권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권력의 균형. 옛날에는 가부장제 제도, 가부장제 사유에서는 할아버지나 가장의 말 한마디면 전체 가족 성원들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세대 간 양상, 자, 이런 것 등이 가족 사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 사정의 도구, 가족 사정의 도구에는 우리가 가계도, 가계도, 또 생태도, 또 생활력 도표, 생활력 도표, 가계도, 생태도, 생활력 도표, 또 사회성 측정토, 또 사회적 관계망지도, 이런 등등, 심해가 고안 쓰겠습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가족 사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비중으로 본다면 역시 가계도와 생태도가 가장 출제 비중이 높고, 또 가끔 생활력 도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은 가계도, 생태도, 또 생활력 도표, 이런 정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가계도 제노그램 나와 있지요? 제노그램 나와 있습니다. 가계도란 2, 3세대에 걸친 가족관계를 도표로 제시함으로써 당면 문제의 근원을 찾는 사정도구이다. 2, 3세대에 걸친. 그래서 D번에 보시면 가족들 스스로가 세대 간 반복되는 관계 유형을 찾고 그거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그래서 에코맵 생태도가 있습니다. 생태도. 자, 여기 보면 생태학적 체계와 생활 공간에서 개인 혹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를 역동적 방법으로 지도한 사정도구이다. 말을 너무 어렵게 썼군요. 거의 두 번째. 거의 두 번째 보시면서 세 번째 C번으로 보세요. 생태도는 가계도처럼 이것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게 그리는 그 분석 도구가 되겠는데, 우선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도표를 원 안에 퍼져 넣고, 그리고 다른 의미 없는 체계들과 가족들 간의 관계를 선을 통해서 표시하는 것이 생태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생활력 도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일지지요. 삶의 일지. 생애에서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행렬표상에 편년사식으로 차례대로 쭉 적어서 내려온 것을 바로 생활력 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시오그램은 사회성 측정표라고 하는데, 집단 내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가족체계 내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은 소시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행렬표로 그리는 것은 소시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지도.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을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데, 자, 그걸 가지고 화살표를 통해서 또는 선의 굵기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정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클라이언트의 장점뿐만 아니라 가족도, 클라이언트의 가족도 사정 대상이고, 그 세부적인 것은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또 가족 구조로서 가족 체계, 가족 역할, 또 그러면 가족 주범, 권력의 균형, 세대 간 양상 등으로 나누어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정도구 가계도, 생태도, 생활력 도표 기본 세 가지 알아주셔야 되고, 사회적 관계망 지도나 사회성 측정표 좋습니다.
다음에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 결과의 명료화와 개입 전략의 구체화를 이렇게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계약을 보세요. 계약. C번에 보시면 계약 목표를 명료히 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명료히 하고 개입 기법을 분명히 하고 개입 기간, 휴업의 빈도, 시간, 그런가 하면 비용 이런 것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그 과정. 그래서 개입 전략을 아주 구체화시키는 개입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 결과의 명료화 및 개입 전략의 구체화라고 이렇게 문장을 썼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개입을 하게 되죠. 개입을 하게 되면 개입은 종래의 사회복지실처럼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치료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찌 보면 치료보다 원조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치료보다 원조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오늘날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 다양한 사회복지사 역할 중요표시 한 10,000개 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된다는 거 당연히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사회복지사 역할 그 중에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읽기 좋습니다만 중개자와 중재자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자라고 해서는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중개자라고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집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와 집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사, 이렇게 중개. 그래서 중개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연결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들 간의 갈등을 조정, 중재, 화해, 타협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정치적 협상자의 역할을 중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플로렌스 홀리스의 치료 방법이 있는데 치료 어쩌면 개입에 가서 치료와 원조가 있습니다만 직접적 치료와 간접적 치료를 이렇게 1960년대에 심리 사회 모형을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이 플로렌스 홀리스가 되겠습니다. 직접적 치료로서는 지시하기 기법, 직접 연대명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지시하기 기법, 지지하기 기법, 또 그러면 정화법이나 환기법 등은 직접 연대명 관계를 통해서 개입을 하는 직접적 치료법이나 직접적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이끌어가는 방법으로서는 환경조성 또는 환경조정과 같은 방법이 있고 또 그러면 뭐 현금보조나 소득보조처럼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 또 그러면 관련 있는 기관에 소개를 해주는 의뢰 이런 것은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이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접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 치료에 지시하기, 지지하기, 또 환기법이나 정화법 그 다음에 간접적 치료로서는 환경조성,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 또 의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며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종결로 이끌어집니다. 종결. 여러분들은 거기 보면은 종결 단계의 과제, 종결 단계의 과제에서 기역, 문법, 미음번 이런 등을 적어놨죠. 그래서 종결 단계의 과제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봤고 이번에는 우리가 다룰 것이 기록입니다. 기록. 사회복지 실천의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 기록의 일반적 용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가 읽어볼 것은 기록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기록의 유형에는 문제 중심 기록도 있고 요약 기록도 있고 과정 기록도 있고 이야기체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 중심 기록은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기록이 간결하다고 합니다. 문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3번 클라이언트의 강점이 이것보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경시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중심 기록의 기법으로서는 비누 기법, 소프 기법, 서브젝티브 인포메이션,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그걸 바탕으로 한 어세스먼트,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계획수립, 플랜 해서 소프 기법이 문제 중심 기록의 기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약 기록, 압축 기록이라고 하는데 실천 일의 전 분량은 간략하게 압축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요약 기록, 압축 기록이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3번에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서비스나 조력의 내용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변화에 초점,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압축 기록, 요약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과정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 과정에 클라이언트와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화를 사건 발생 순서대로, 진행되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 내려간 것은 과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 기록에는 3번에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의 내용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몸표정, 몸짓, 사회복지사의 느낌 또는 사회복지사의 생각 같은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과정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과정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진행의 과정을 상세히 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갖게 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워커의 판단까지도, 주관적 판단까지도 가미가 된 기록은 과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과정 기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과정 기록에서 이 과정 기록은 2번에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단순 문답체가 아니라 워커의 판단이나 해석을 더해가면서, 거기까지죠. 워커의 판단과 해석을 더해가면서 심리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만약에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을 단순 문답체로만 적는다면 128페이지 제일 밑에 단순 문답체로만 적고 워커의 판단이나 이런 것은 사이에 제거해버리고 있는 그대로 단순 문답체로만 진행하는 것은 이야기체 기록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각각의 과정에서의 워커의 판단 또는 생각, 주관 등이 가미된 것은 과정 기록이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론을 두 개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관계론, 면접론, 과정론, 기록론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역시 과정론이고 그 다음에 면접론이 이렇게 나오곤 했습니다만 그것도 기록론 우리가 뺄 수 없지요. 기록론, 되게 이야기체 기록, 또 과정 기록은 아주 잘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론에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